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중동 전쟁이 에너지 전면전으로 확전되는 양상입니다. 이란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파르스와 이란 남서부 해안의 천연가스 정제 시설 단지가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았습니다. 이란이 보복을 예고하면서 국제유가는 한때 110달러대를 돌파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이란 최대의 가스전인 사우스파르스와 이란 남서부 해안 아살루에의 천연가스 정제 시설 단지가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았습니다. 이란 언론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광구가 이스라엘이 쏜 발사체에 맞아 불이 나 가동이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이스라엘이 미국과 조율을 거쳐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을 공격했다고 전했는데 이스라엘의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은 처음입니다. 이란은 통제 불능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세계 최대 규모의 LNG 수출 터미널과 가공시설이 몰려있는 카타르의 라스라판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این هشدار قاطع و خط و نشان برای جنایتکارانی است که تعرض به بخشی از زیرساخت‌های سوخت و انرژی ایران در جنوب کشور داشتند.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 오만은 이번 공격에 대해 위험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의 5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장중 배럴당 111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뉴욕 유가 역시 가스전 공격 직후 한때 100.5달러까지 상승했다가 전장 대비 0.11% 오른 96.2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에 원달러 환율도 1,500원 선을 넘어섰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1% 이상 하락했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은 2일 안에 유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We're working on a number of things. In fact, a couple of things that I think will be announced in just the next 24 to 48 hours. We're going to see those energy prices come back down to reality.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항구간 물자를 미국 선박으로만 운송하도록 하는 존스법의 적용을 2달 동안 면제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존스법이 소매 휘발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갤런당 2센트도 안 된다면서 유가 안정 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렇게 이란의 최대 가스전이 공습을 받아 가동이 중단된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공격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CNN 방송은 현지 시간으로 18일 미 당국자를 인용해서 미국이 해당 공격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이스라엘의 가스전 공격 계획을 통보받았지만 해당 작전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대 가스전에 대한 이스라엘 폭격 이후 이란 에너지 시설에 대한 추가 공격은 원하지 않는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파르스에 대한 이스라엘 공격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메시지로 이를 지지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사우스파르스에 대한 공격으로 메시지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는 이란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추가 공격에 반대하고 있다고 당국자들이 말했습니다. 동맹국들의 호르무즈 지원 거절에 격분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항행 안전을 각국에 떠넘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물질을 직접 탈취하는 고난도 지상작전도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중동에서 작전을 지원하다 숨진 미군 장병 유해가 송환되는 자리에 2번째로 참석했습니다. 전사자의 경의를 표한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는 유럽 등 동맹들을 향한 불만을 다시 표출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끝난 뒤 호르무즈 해협을 실제 이용 국가들이 책임지게 하면 어떻겠냐며 반응이 없던 동맹들이 서둘러 움직일 것이라고 썼습니다. 중동 원유 의존도가 낮은 미국은 장기적으로 발을 빼겠다고 압박하면서 통행 혜택을 보는 한국과 일본, 유럽 등이 직접 안전을 책임지라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유럽 등 동맹국들의 지원 요청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he president is going to continue to talk to our allies both in Europe and also in the Gulf and Arab region. The president again continues to call on our allies to step up and do more.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 핵물질을 탈취하거나 파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듯한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고농축 우라늄의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만큼 특수부대의 지상전 투입이 동반돼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작전은 전혀 두렵지 않다며 특수부대 현장 투입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Are you afraid of that? No, I'm really not afraid of anything. And they are demented to have nuclear weapons. Everybody in the whole world should be very thankful. 신문은 작전이 성공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승전선언 명분이 될 수 있겠지만 미군의 현대 군사작전 가운데 가장 위험할 것이라는 평가를 전했습니다. 일본에서 급파된 미 해병대가 이르면 이번 주말 호르무즈에 도착하는 가운데 승전 명분이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수를 실행에 옮길지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 국방부가 2천억 달러, 300조 원이 넘는 추가 예산을 백악관에 요청했다고 미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신청한 추가 예산은 지난 3주간 공습 과정에서 사용한 핵심 무기의 생산을 촉진하는 데 들어갈 계획입니다. 미군은 전쟁 첫 주에 11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썼고 전쟁 비용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 지역에 수천 명 규모의 병력을 추가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미군이 대이란 군사작전 다음 단계를 준비하면서 전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증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토 중인 방안에는 원유 수송 핵심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의 안전한 통항을 확보하는 임무가 포함됩니다. 이 임무는 주로 공군과 해군 전력을 통해서 수행되지만 이란 연안에 지상군을 배치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군사 행동만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거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더일에 따르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매우 방대한 것으로 수년 또는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구축이 됐고 여러 장소에 흩어져 있어서 군사적으로만은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을 타격할 수준의 미사일을 만들려면 앞으로 몇 년은 더 걸린다는 미 정보당국 판단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의 명분으로 제시한 즉각적 위협과는 거리가 멀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잔드 기자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전쟁 이전에 이란의 미사일 능력에 변화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미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간 18일 열린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나온 정보당국 수장들의 발언을 토대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하려면 앞으로 몇 년은 더 걸릴 것이란 겁니다. The IC assesses that Iran has previously demonstrated space launch and other technology it could use to begin to develop a militarily viable ICBM before 2035 should Tehran attempt to pursue that capability. 이란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무기 생산 기술을 갖추려면 10년이 걸릴 것이라는 지난해 미 국방정보국의 결론을 재확인한 겁니다. 이번엔 이란이 6개월 안에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물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회피한 채 CIA 국장은 이란이 유럽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했으며 중동 지역 미군 기지와 이익을 위협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If left unimpeded, yes, Senator, they would have the ability to range missiles to the continental U.S. 이란에 대한 공격을 통해 미사일 생산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Was it the assessment of the intelligence community that there was an imminent nuclear threat posed by the Iranian regime? Senator, the only person who can determine what is and is not an imminent threat is the president.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연설에서 이란이 곧 미국에 도달할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 전쟁의 명분으로 즉각적인 위협을 강조했는데 충분히 억제 가능한 위협을 두고 무리하게 전쟁을 시작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그야말로 강대강 보복전입니다. 외교안보 수장까지 암살되자 이란은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집속탄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날렸는데요.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이 바닥나기 시작했다는 관측 속에 이란의 공세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요르단 현지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밤하늘에 붉은 섬광이 빗줄기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탄두 하나에 수많은 자탄이 실려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집속탄 미사일이 날아든 겁니다. 이란 국영TV는 알리 라리자니를 암살한 데 대한 보복이라며 집속탄 미사일이 이스라엘 중심부의 방공망을 뚫었다고 자축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선 100개 이상 군사안보 시설이 표적이 되면서 피해가 속출했고 민간인 사망자 2명도 나왔습니다. ראינו, היה ריח של שריפה, ראינו אש, ירדנו למטה, ראינו שהכל פה מפוצץ. 이라크의 미국 대사관에는 또다시 드론이 습격했고 사우디와 카타르, 쿠웨이트 등지에도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순교자들의 피로 손을 물들인 테러리스트에게 가혹한 복수를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가디언지는 이스라엘의 라리자니 암살은 협상 창구 역할을 할 인물을 제거해 트럼프의 전쟁 출구를 막는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중심부 타격에 나서며 전선을 더욱 넓혔습니다. 수도 베이루트 한가운데 있는 빌딩을 공습해 무너뜨린 뒤 헤즈볼라 자금 관리처를 없앴다고 주장했지만 근거를 대진 않았습니다. غزة ما عادش عندهم أهداف. أذى بدهم يأذوا. موجوعين. بدهم يأذوا.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수뇌부 제거로 이란 국민이 정권을 축출할 최적의 환경을 만들겠다며 암살 작전을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 이후 이란 정부가 내부 통제와 단속을 더욱 강화하면서 대규모 민중봉기는 더욱 힘들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알리 라리자니 암살범들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즈타바는 라리자니 장례식에 맞춰 SNS를 통해 이런 인물을 암살한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이슬람의 적들이 그에게 품은 증오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흘린 피 한 방울마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순교자들을 살해한 범죄자들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걸프 해역을 넘어 카스피해 일대 이란 해군을 상대로 공습을 벌였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카스피해로 작전 범위를 넓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이스라엘이 카스피해에 있는 이란 해군 미사일 고속정들을 공격했고 5척 이상의 선박이 표적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남양주에서 지난 14일 발생했던 스토킹 살인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피의자 44살 44세의 김훈입니다. 경찰은 오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심의회를 개최했고요. 위원회에서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범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44세의 김은 지난 14일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상 정보는 경기 북부청 홈페이지에 30일 동안 게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흘 연속 상승했던 우리 코스피가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언급과 국제유가 110달러 돌파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뉴욕 증시는 물론 우리 증시의 투자 심리도 움츠러들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넘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화동 기자, 코스피가 4일간의 상승 행진을 멈추고 하락 출발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5,840선에 복귀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2.8% 내린 5,761로 출발했습니다. 5% 이상 급등했던 어제와는 정반대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코스피 대장주들은 3% 이상 하락 중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줄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과 LIG 넥스원, LS 일렉트릭 등 방산과 전력 관련 일부 종목만 상승세입니다. 어제 지수를 끌어올렸던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개인은 1조 5천억 원 규모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매수 중입니다. 코스닥도 2.2% 내린 1139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1140선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를, 개인은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을 넘어 우려가 큰데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1,490원대 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2원 가까이 오른 1,507원으로 출발했습니다. 1,505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어제 야간 거래에서는 1,507원까지 올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달러화 가치가 오른 영향입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뜻하는 달러화 지수는 다시 100을 넘어섰습니다.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가격이 110달러까지 오르고 WTI 서부 텍사스유 가격이 100달러에 근접한 것도 환율 급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환율이 주간 거래에서 1,500원을 넘은 것은 지난 16일 이후 3일 만입니다. 1,480원대 초반까지 내려갔던 환율이 다시 1,500원을 넘으면서 외환시장 관계자들은 환율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한 데다 환율마저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을 넘으면서 외환시장은 물론 실물 경제에 미칠 파장이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국제유가 급등과 파월비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발언으로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부총리가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발언 들어보시죠.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국내 시장이 외부 충격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도록 펀더멘털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외환시장도 각별히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원화의 흐름이 펀더멘털과 과도하게 괴리되는 경우 적기 대응하겠습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운송 차질과 대금 미지급 등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접수된 중동 사태 관련 중소기업들의 피해와 우려 사례는 232건으로 한 주 만에 106건 늘었습니다. 운송 차질이 68%로 가장 많았고 물류비 상승이 37%, 계약 취소와 보류, 대금 미지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이란, 이스라엘보다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다른 중동 국가로부터의 피해가 10%포인트 늘었습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에 따라 우리나라 수산업계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다음 달 크게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어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 공동어시장 부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수산업계에도 고유가 위기가 찾아왔다고 하는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부산에서 국내산 고등어를 주로 잡는 어선들이 어획물을 내려놓는 곳입니다. 지금은 조업 나간 배들이 많아서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가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곳이다 보니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습니다. 어선들은 수협으로부터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아서 조업에 나서는데요. 이란 전쟁으로 기름값이 크게 치솟으면서 어업인들의 불안감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200리터 한 드럼당 17만 5천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는 한 드럼당 가격이 10만 원 넘게 올라 27만 원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가격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상황과 국제유가 추세를 보면 급등은 불가피해 보인다는 게 수협 측의 설명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는 만큼 조업 나가는 어선들의 지출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보니 어업 경영에 큰 어려움이 따를 전망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고유가 시기에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한 드럼당 26만 원까지 올랐는데요.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출어 자체를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선단이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어업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대책이 나올지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공동어시장 부두에서 YTN 최상환입니다. 중동 지역 분쟁이 거세지자 우리 정치권은 석유화학 정유업계와 잇따라 접촉하며 우리 경제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는 검찰개혁의 후속 입법인 중수청법과 공소청 설치법이 상정되는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란 사태 대응부터 짚어보죠. 여야 할 것 없이 추경 준비를 더해서 대기업과의 연쇄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전 중동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벚꽃 추경을 언급하며 기업과 소상공인, 서민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상설기구인 을지로위원회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석유화학 대기업과 만나 고유가 상황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합니다. 국민의힘도 유가 급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송원석 원내대표 주재로 정유업계 대표와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낙관적인 희망보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냉정한 상황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비판도 빼놓지 않았는데 박수영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에 발목 낀 선반이 적지 않은데도 이재명 정부는 소극적인 걸 넘어 무책임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또 오늘 오후에는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당정청 조율을 마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올라가죠? 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두 번째 관문,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켜 법사위까지 파죽지세로 협의안을 통과시킨 민주당. 앞으로도 원팀 정신으로 개혁을 이어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라며 마지막 경고장을 날렸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간사 중심의 단독회의 추진은 물론 일하지 않는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세 개 법안 중에서는 공소청법이 가장 먼저 올라갈 걸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모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을 재차 예고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는 민주당의 상징인 노무현 정신까지 거론하며 검찰개혁 비판을 최고치까지 끌어올렸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집권 세력이 장애하는 형사사법 시스템 해체 폭주는 죽은 노무현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여당 본인들을 위한 것임을. 이렇게 3월 국회도 필리버스터 전국에 펼쳐지게 됐지만 의석수를 고려했을 때 무제한 토론을 시작한다고 해도 24시간 뒤인 내일 오후에는 첫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걸로 보입니다. 끝으로 각 당의 상황도 짚어보죠. 민주당은 김어준 씨를 둘러싼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국민의힘은 공천 전면전 양상으로까지 흐르는 분위기죠. 네, 민주당 일각에선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서를 공론화시킨 김어준 씨가 공식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친명계를 중심으로 분출하고 있습니다. 원조 친명으로 꼽히던 김영진 의원은 이틀 연속 라디오에 나와 적절한 범위에서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하겠다는 약속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김어준 씨 방송에 대한 보이콧 참여율은 높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정청래 대표의 어제 출연에 대해서도 불편하긴 하지만 개별 의원이 매체를 선택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아예 김 씨 방송을 역이용하는 흐름도 감지되는데요. 한준호 의원은 김 씨 방송에 일부러 출연해서 언론의 윤리를 되새겨봐야 할 것 같다며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좀 해주셨으면은 오히려 좀 이런 논란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 커지지 않고 딱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민주당의 지방선거 준비는 순항 중인데 오늘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후보의 방송 토론이 연달아 잡혀 있습니다. 막말 논란, 지역 비하까지 치달은 국민의힘의 내용은 가라앉지 않는 기류입니다. 혁신을 외치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현역과 중진들에게 거듭 양보를 압박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겁니다. 보수 우세 지역인 대구시장 공천이 최대 뇌관인데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낙점한 것 아니냐는 기류 속에 대구 지역 의원들은 오찬회동으로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른바 커넥션 의혹이 공개적으로 나오기도 하는 등 분란은 확산하는 모양새인데 주호영 국회 부의장의 라디오 발언입니다. 이정현 위원장을 고성국 씨가 추천했고 고성국 씨가 이진숙을 밀고 있어서 저런다. 다들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이기는 사람을 공정하게 공천하는 것이 혁신이지 무슨 자기 독단대로 사람을 자르고 넣고 하는 게 혁신이 아니거든요. 충북도 잡음이 상당한데 현역 지자체장 중에 첫 번째로 컷오프된 뒤에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오늘 SNS에 누가 감히 누구의 목을 치려 하느냐고 반발하고 삭발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SNS에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하자며 새로운 인물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당 지도부는 구체적 입장을 삼가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이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재입당 요구를 보류하기로 결정하는 등 세부 공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란 최대 가스전을 폭격하자 이란도 걸프국을 다 보복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네, 중동 전쟁 상황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에너지 전면전으로 가는 겁니까? 이제 최대 가스전까지 타격했는데 그럼 또 보복에 이어지겠네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 사우스 파르스 이 가스전 공격했는데요. 여기가 세계 최대의 가스 매장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란에 이제 공급하는 가스의 한 70%를 차지하는 거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런 가스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랍 국가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이제 카타르를 공격했거든요.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단지,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가스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정유소하고 석유화학단지를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경제전쟁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또 만일에 이것이 두세 번 더 오고 가게 되면 결국은 이게 걸프 국가에 있는 나라들이 전면적으로 다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제5차 중동전쟁으로 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한번 오고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면 이것이 확전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이번 전쟁에서 에너지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해서 그 에너지 가격이랄지 시장 반응 때문에 좀 우려하는 점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선을 긋는 것 같아요. 자신들은 이제 공격에 불참을 했다, 통보만 받았다라고 하는 결국 피해를 좀 어떤 책임 회피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의 핵 미사일 역량을 제거하고 그 위협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을 한 것이고, 그런데 생각보다 이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그 유가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장시간 연설하면서 자기의 가장 큰 업적이 물가를 잡은 것이다. 특히 유가 이걸 강조를 했는데 유가가 올라간단 말이죠. 네. 이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을 공격한 것도 뭔가 이걸 통해서 그동안 좀 지지율이 떨어지던 그런 상황을 좀 만회하고 그런 결과를 기대했는데 결과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천 개의 표적들, 군사 목표들을 타격을 하면서도 네. 레드라인으로 남겨놓은 것이 에너지 시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르그 섬을 타격하는 것도 그것도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르그 섬을 타격을 했지만 예. 군사 목표 90개만 타격을 하고 에너지 기반 시설은 손을 안 댔단 말이죠. 네. 그게 이제 바로 유가와 연관돼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도 다 유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스전을 손을 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다 그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경고를 했죠.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계속 방해하면 하르그 섬의 에너지 시설도 그건 손을 안 댈 수가 없다. 때릴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내리긴 했지만 예. 아직 행동에 옮기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란의 가스전을 타격했다고 하는 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 주도하지 않았을까. 예. 왜냐하면 트럼프는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도 오케이는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통보를 받았는데 예. 이스라엘이 때릴까요 말까요 승인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냥 통보만 하고 예. 그냥 했는지는 그걸 뭐 지금으로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예. 어쨌든 지금 전반적인 양상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는 그 일들과 미국이 하는 일들이 약간 좀 역할 분담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작한 일을 이란의 어떤 체제를 바꾸는 이 일에 좀 속도를 내고 싶으니까 예. 그동안 레드라인으로 여겨졌던 그 가스전도 타격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일종의 듭니다. 뭐 배드캅 역할입니까? 어떻게 뭐 그런 예. 느낌도 드는데 일단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여부는. 예, 어쨌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제 출구를 찾고 싶어 하는데 미 해병대가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어딜까요?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We took a little excursion because we felt we had to do that to get rid of some evil. And I think you'll see it's going to be a short-term excursion. 이 해병대 상륙함 트리폴리 항인 목표는 역시 하르그 섬 점령이 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하르그 섬을 장악하게 되면 이란의 경제 비통을 보이는 거거든요. 네. 해병대원 2,500명이 타고 있는데 네. 지금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목적지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목적지는 당연히 예. 이제 이란을 타격하기 위해서 예. 가는 거죠. 그 속에는 US에서 트리폴리호라는 것이 사세보에서 출발해서 일주일이면 도착하는데 내일이 금요일, 토요일. 그러니까 한 이틀 있으면 아마 도착할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F-35가 한 20대가 실려 있으니까 여기는 타격할 때 사용할 거고요. 예. 해병대 한 2,500명이 타고 있으니까 상륙 작전을 위한 목적.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지금 지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저 지도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저 지도가 조금 더 이제 하르그 섬이 저기 나와 있고요. 예. 또 다른 지도를 하나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부무사 섬하고 대쇼 툰부가 나와 있는 섬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요. 예. 일단 하르그 섬은 저기를 들어가려고 하면 일단 트리폴리 함이 호르무즈 해협 안쪽으로 들어가야 이거 되지 말씀하시는 않습니까? 거죠? 네네. 예. 저기에 보면 예. 아부무사가 있고 대툰부가 있고 캔션 섬이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유조선들이 아부무사의 왼쪽, 대툰부의 오른쪽, 그리고 이제 캔션 섬의 앞쪽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빠져나오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기 아부무사라고 하는 데가 대충 저기가 대청도 크기만 합니다. 한 12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예. 저기에 주로 뭐가 있느냐 하면은 대함 미사일 기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충부에도 이제 그런 기지들이 있고요. 캐슐션 같으면은 저기에 이란 혁명수비대의 해군 기지가 있고 저기 해군 기지뿐만이 아니라 저기에서 소위 말하는 드론의 발사 기지가 저 속에 있고 예. 그다음에 잠수정 소형 수상 고속정의 발진 기지가 저런 데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하고 그제하고 미국이 집중적으로 때린 곳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저기에 나와 있는 아부무사, 대툰부, 캐슘섬을 때렸어요. 그러면 왜 저기를 때렸겠느냐? 그걸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하면 결국은 상륙 작전을 저기에 하려고 그래서 저쪽을 때리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하르그 섬하고 저쪽하고를 비교해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양동 작전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양동 작전. 계속해서 하르그 섬으로 때린다고 해놓고는 저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때린다고 해놓고도 하르그 섬으로 갈 수 있는데 하르그 섬은 너무 깊숙이 있어서 상륙 작전이 거의 불가능하고 2,500명이 저쪽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이란이 하르그 섬에 있는 정유시설, 지금 현재 거기 저장고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보석의 왕관이라고 하는 거, 저기다 미사일 쏠 거예요. 그럼 2,500명 다 죽어요. 저게 여의도 7배만한 면적이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20대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하르그 섬이 목적이 아니고 아부무사나 대툰부가 일단 목적이 될 거다 이렇게 봐요. 협박은 하르그 섬 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목적지는 다른 곳일 그렇죠. 수 있다. 양동 작전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하르그 섬은 어찌 보면은 에너지 섬이고 지금 말씀하신 캐슘 섬은 해군 기지가 있는 어떤 군사적 섬으로 보이는데 양동 작전 언급까지 해주셨지만은 그 피해가 만만치 않은 전망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일단 지금 해병대는 움직이고 있고요. 이 방법밖에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란의 핵미사일 위협 이거를 제거하고 위협을 이제 잠재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사실 호르무즈 문제가 굉장히 부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호르무즈 섬을 제압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호르무즈 이 해협의 위협을 잠재우지 않으면 이 전쟁에 대한 책임, 또 명분 이런 것과 직접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합호위 함대에 대한 구상도 얘기를 했고, 동맹국들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또 나토 동맹국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또 쓴소리를 하고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어젯밤에 또 SNS 올린 내용을 보면 이제 이 테러 이 국가를 완전히 잠재운 후에, 하지만 이 전쟁이 끝난 후에 호르무즈 해협의 책임, 관할은 이제 이걸 사용하는 국가들에게 넘기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 어제 SNS 올린 그 표현의 그 워딩, 다시 말하면 이걸 잠재운 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위협, 이걸 잠재운 후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사실 하르그 섬이라고 하는 것은 이란의 경제의 어떤 심장, 숨통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전쟁 지속 능력을 제압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뭐 하나의 중요한 카드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위험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단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군사작전 공격을 할 때 공격 준비 사격을 하거든요. 공격 준비 사격을 통해서 적의 어떤 반격 이런 것들을 제압을 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건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어제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말 이게 만약에 지상작전을 하게 된다면, 상륙작전을 하게 된다면 그 전에 그 일대에 있는 대한미사일이라든지 관련 위협들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작전이 시행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단순하게 좀 이해를 보면 조금 전에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캐슘섬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캐슘섬을 그러면 이제 도착해서 장악을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봉쇄를 풀 수는 있는 거예요? 캐슘섬하고 지금 대수툰부하고 그러니까 저기 아부무사하고 그걸 다 장악을 하면 되는데 2,500명이 저기에 아부무사하고 대툰부만 들어갈지 캐슘섬까지 들어갈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크기를 보면 아부무사 정도가 대충 대청도 크기거든요. 12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대수툰부라고 하는 대툰부라고 하는 것이 저기 한 2제곱킬로미터, 10제곱킬로미터. 근데 소툰부가 한 2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작죠. 그런데 캐슘섬은 굉장히 큽니다. 1,500제곱킬로미터. 제주도의 80%, 거제도의 4배. 그런데 저기 캐슘섬을 유심히 보시면 이란 본토하고 붙어 있잖아요. 저기 붙어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가
1.8에서 2km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기는 고속정으로 그냥 가버리면 한 2, 3분이면 그냥 그 캐슘섬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위험도도 있고 너무 넓기 때문에 네. 저것을 2,500명이 들어가서 장악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다시 5,000명을 정파한다고 그랬는데 예. 그렇게 정파가 되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역할 분담을 해서 어떤 뭐 이번에 그 가는 해병대는 아부무사하고 대춘부 들어가고 다시 들어오는 부대는 뭐 캐슘섬으로 들어가고 예. 이런 식으로 나눌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란은 저쪽이 혁명수비대가 장악하고 있고 대부분의 그 이런 미사일이나 또는 드론이나 또는 수상 고속정이나 수상 드론이나 심지어 그 의뢰까지 이런 네 종류의 저런 들어오는 것에 대한 대비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미국의 희생이 아마 크게 날 수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미국의 군사력을 높이 평가하더라도 예. 어느 정도의 희생은 불가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예. 미국이 어떻게 결정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란도 어떤 행동을 할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상전에 대한 것이 뭐 두렵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뭐 전해진 소식으로는 추가 파병을 검토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르그 섬 점령 계획을 38년 전부터 계획을 했었다. 그러니까 1988년에 가디언지 인터뷰에서 하르그 섬을 언급을 하면서 이에 대한 어떤 야욕이 이미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지상 병력을 투입을 하면 그 지역을 장악을 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일시적인 그런 어떤 통항권을 이란의 통항권을 제압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네. 상당히 부담도 크거든요. 거기에 인명의 희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이게 출구 전략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원래 당초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자꾸 이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기준으로 봐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또 헤그세스 장관, 댄 케인 의장,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미국 측에서 나온 내용들을 대략 보면 예. 전쟁을 최소 4주에서 최대 6주 정도를 계획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이란 내에 제압해야 할 중요한 목표들, 예. 군사 목표도 있고 또 지휘부라든지 이런 어떤 정권과 관련된 목표들도 있고 호르무즈와 관련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타격하고 제압하는 데 대략 4주에서 한 6주 정도 계산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데 만약에 지상병력을 투입을 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아마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발언이 매번 달라지니까 38년 전 발언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뭐 동맹국들에 대한 얘기도 동맹국 필요 없다 그러더니 이제 호르무즈 이용하는 국가가 개별로 책임져라 또 이렇게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뭐 그 진심이 그 속에 예. 있다라고 봐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5개 나라, 그다음에는 7개 나라, 이제 뭐 처음에는 굉장히 희망하건대 와라. 나중에는 이제 강하게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네. 아무도 반응을 안 하고 아무도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오겠다고 얘기 안 하니까 다 예. 필요 없다. 그러니까 뭐 일본, 한국도 필요 없다. 그러다가 바로 또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또 말을 바꾸잖아요. 예. 진심은 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변심이 심하신 분이긴 하지만 저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화가 나 있고 좀 동맹에 대해서 불만스럽다는 그런 거지 안 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예.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은 이제 다카이스 총리가 될 것 같은데 미일 정상회담 이제 곧 앞입니다. 직접적으로 요구를 받는다면은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즈음에 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 알다시피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고 뿌린 대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나토를 무시하고 유럽 국가들과 갈등을 하고 오로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동맹답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반응이 어떻게 보면 예견된 반응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지금 반응 중에서
일본과 한국과 일본의 반응은 상당히 신중했거든요. 거부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어요. 네. 이건 검토라고 얘기를 했고요. 소통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다카이치 총리도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이 최악의 시기에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와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쨌든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 또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카이치 총리의 소신이고 예. 그 소신에 따라서 안보 문서들도 개정을 하고 국방비도 늘리고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또 미국과 관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걸려있는 문제가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또 그렇다고 해서 일본 국민의 여론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가 한 얘기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비전투 임무, 일본의 이 선박과 일본의 국민을 보호하는 그런 임무, 예. 이런 임무에서 미국에 도움도 주고, 그 다음에 그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선에서 그게 뭐 아베 모델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선에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막 브로핑을 해가지고 일본을 연합 뭐 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되면 조금 더 혼란이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동맹국들 중에 트럼프 면담 1호잖아요. 네. 일본이. 온갖 묘수를 지금 막 떠올리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케이치 총리가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난 며칠 동안 일본 정부에서 내에서도 또 일본 이 국회에서도 굉장히 이제 갑론을박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그 숙제를 다 안고 가긴 갈 텐데 다케이치 총리가 우리 이제 문영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긴 할 텐데 관련 이제 법들을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안보 법제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중요 역량 사태법. 옛날에는 그걸 주변 사태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투를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후방 지원하는 거예요. 예. 보급, 수송, 의료 지원 요거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PKO법이니까 이것은 뭐 이번 사태하고는 큰 관계는 없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무력 공격 사태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그것이 일본의 존립에 위협이 되면 그때 이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뭐 이렇게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죠. 예. 일본은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법을 이제 적용할지가 이제 굉장히 문제인데 만일에 무력 공격 사태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일본 국회에서 그것이 통과가 돼야 되고 이거는 전투에 직접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거냐 하는 거고요. 그 이제 그 문양 의원 아베 모델을 얘기했는데 예. 아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2009년도에 그 청해 부대를 파병을 했는데 최초 임무는 해적 대치하고 그다음에 우리 상선들 보호하는 임무였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2020년에 그 솔레이만이라고 하는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NQ9에 의해서 이렇게 저격을 당하니까 그때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이 굉장히 고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그 연합체 구성에 일본 보고 참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때 아베 총리가 방위성 설치법 제4조 이걸 통해 가지고 조사하고 연구하는데 우리가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보내면서 연합체에 참여 안 하고 독자 파병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고려해서 아마 다케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래도 선물을 안길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본에서 말씀하신 그런 그 선택을 한다면은 우리나라로 또 그 압박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이 벌여놓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정당하고 이게 꼭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일본이 어떻게 참여하든 한국이 도움을 주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큰 우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본의 도움을 받고 한국의 참여도 아마 바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으로서도 일본이 미국에게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도 지금 신중하게 검토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헌법이라든지 관련 그런 국민의 여론이라든지 우리 안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본이 어떤 형태로든 미국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도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미일
정상회담 끝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어떤 표정을 지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어디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가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죠. 이스라엘은 이란의 실질적 최고 지도자인 알리 라리자니 등 2명을 제거했다며 군의 정보력과 군사적 역량을 자랑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알리 라리자니를 암살한 데 대한 보복이라며 집속탄 미사일이 이스라엘 중심부에 방공망을 뚫었다고 자축했습니다. 네, 흘린 피 방울마다 그 대가가 따를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말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문성목 센터장님, 모즈타바가 존재감은 계속 지금 어필을 하고 있네요. 존재감을 어필을 하는데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모스타바의 상태가 어떤지, 정말 살아있는지, 살아있다면 어떤 상태인지. 이게 진짜 모즈타바 메시지인지도 잘 모르겠는 거죠. 지금은 잘 모르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모스타바를 후계자로 세운 것은 미국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 항전의 명분, 그다음에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 국민의 이란 국민의 특히 지지하는 국민을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모스타바를 세운 명분은 세습은 안 되지만 세습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모스타바가 순교자의 가족이고 또 본인도 순교에 거의 버금가는 그 부상을 당했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결집의 어떤 동기, 모티브가 됐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그렇게 국민들을 결집시키려고 한다면 목소리라도 좀 내지 않았을까 이런데 지금 이 메시지는 모스타바의 메시지인지 아니면 강력한 모스타바를 지지하는 집권 세력의 메시지인지는 지금 확인은 안 됩니다만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살해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고 그 보복의 일환으로 집속탄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마 그동안 대공 역량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피해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라리자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란이 어떤 나라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지도자들이 하나하나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이스라엘의 행위가 정말 끔찍하기 짝이가 없는데 그러나 이런 강력한 보복을 얘기하고 핏방울은 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과연 지금 이란 내부의 리더십이 정말 견고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도 좀 생깁니다. 네. 지금 라리자니의 이제 죽음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안보 수장이었던 만큼 지금 어떤 실권자로서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그 어떤 지도부가 사라진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중재자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전쟁을 이제 장기화하는 수밖에 없다. 이게 더 협상이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뭐 꼭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로 사실상 라리자니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말로 하면은 안보실장이거든요. 국가안보회의 안보실장인데 그 안보실장이 죽으면은 이제 그다음 사람이 이제 또 안보실장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 안보실장으로 올 사람이 잘랄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과거에 안보실장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오른쪽 다리를 절단할 정도로 이렇게 피해를 입었던 그런 혁명수비대 출신이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더 강경한 사람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도 그런 협상의 대상자가 될 수 있고 협상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이란 외무부 장관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요. 결국은 이제 어떤 지침이 떨어지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무스타바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않겠습니까? 그래서 협상의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문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계속해서 이런 암살이 계속 이루어지면 오히려 이란은
원래 계획은 체제 전환까지 갔으면 이란이 분열돼야 되고 반정부 시위가 있었고 그리고 무주타바에 대한 반무주타바 세력도 있어서 이들이 분열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해서 이렇게 암살이 이루어지고 하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단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스라엘도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봐요. 지금 이란에서 의사결정을 도대체 누가 하느냐 이 부분도 의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란 지도부에 사실상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 그래픽으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아버지 하메네이도 암살됐고 지금 뭐 핵심 권력을 쥐고 있는 알리 라리자니 뭐 안보 수장도 지금 제거가 된 상황이고 줄줄이 지금 제거가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지금 이란 신정 체제, 신정 독재 체제를 유지해왔던 이 세력들, 혁명 수비대를 포함해서 이 세력들 중에 지금 리더십에 있는 인물들이 이제 제거가 됐단 말이죠. 사망을 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드러나진 않지만 또 제2, 제3의 후계자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사망한 알리 하메네이 또 그 아들 모스타바 그리고 그걸 둘러싼 지금 집권 세력들은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거나 항복하거나 물러나면 우리는 끝이다. 이제 이건 없는 것이다 더 이상.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결사항전을 해야 되고 특히 미국을 향해서도 싸우지만 내부의 그 투쟁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파시즈 민병대라고 하는 혁명수비대 소속 민병대 자원들을 통해서 반 체제 성향의 국민들을 색출하고 처벌하고 이게 결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은 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깨려고 하는 게 또 이스라엘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리더십들은 이스라엘이 뭐 일일이 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서 가족들까지 피해를 주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전쟁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뭐 일반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전쟁은 첫째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의지는 뭐 강력하게 의지를 결집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니까 의지는 끝까지 결사항전하겠다, 피해 보복을 하겠다 하지만 지금 상당한 역량들이 지금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협상이 어려울 것이다, 굉장히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될지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줄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그 고비가 이번 주 말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장이 간략하게요. 보면서 어떻게 저들을 그렇게 다 찾아내나 그것도 좀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정보 부대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봐야죠. 우리는 이제 모사드 그러면 굉장히 이제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의 국가정보원 같은 역할입니다. 그런데 국방부 내에 8,200부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방정보본부하고 비슷해요. 여기서 주로 다루는 것이 이민트하고 시그닌트거든요. 이민트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 영상. 그걸 이제 하는 거고 시그닌트라고 하면 신호예요. 하메네이를 어떻게 죽였느냐 하면은 하메네이를 테헤란에 있는 CCTV, 도로가에 있는 CCTV 그걸 전부 다 해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했다니까 대한민국의 그 국방정보본부도 이 정도의 능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이란은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네타냐후 어디 있는지 모릅니까?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제2전선을 형성하고 끝까지 피해 복수를 하겠다는데 첫 번째 넘버원 리스트가 바로 네타냐후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제가 그 뒤에 있는 리스트들이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대사관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대사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기업들이 대상이 되고 이스라엘의 국민들이 테러의 대상이 됩니다. 제2전선을 형성하겠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좀 끝으로 전황을 잠깐 짚고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 지금 이란이 집속탄을 사용을 한다고 해요. 이게 그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으로도 좀 방어가 힘든 건가요? 뭐 방어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방어하기 전에 공중에서 터져버리면 집속탄이라고 하는 것은 탄 뒤에 여러 개의 탄을 장착을 해가지고선 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언돔이라든지 이스라엘의 그 정교한 방어 체계를 피해서 이스라엘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게 뭐 사실은 이 국제사회에서 사용을 금지한 악마의 무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전쟁이 지속되면서 이스라엘의 요격 역량이 줄어들고 그 명중률이 감소되고 있다고 하는 점, 그런 것들을 이란도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걸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보복 조치들은 취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10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초 드리겠습니다. 네네. 집속탄은 지금 여기 그 발효가 됐어요. 집속탄 금지해라라고 하는 발효가 됐는데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가 몇 나라가 있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서 이것은 이제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북한, 이란, 이스라엘. 이 7개 국가는 집속탄 금지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속탄을 쓰는데 지금 문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악마의 무기죠. 수백 개의 자탄이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축구장 몇 개를 초토화시키니까요. 이건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법으로는 지금 금지된 나라는 아니군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짚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중동 전쟁에서는 집속탄이나 백린탄 같은 이른바 금지 무기들까지 거침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민간인 거주 지역에 대한 공격도 계속되면서 국제사회가 그동안 지키려고 했던 금도까지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밤하늘에 붉은 빛의 물체들이 쏟아집니다. 탄두 안에 수십 개의 작은 폭탄이 들어있는 이른바 집속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수도 텔아비브에 집속탄을 쐈다고 비난했습니다. 집속탄은 요격이 어렵고 피해가 커서 국제사회가 금지하는 악마의 무기로 불립니다. 하지만 이란은 물론 이스라엘과 미국도 집속탄 사용금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This is a war crime by the Iranian regime, both targeting the civilians, both using this indiscriminate type of firing towards civilians. 수많은 하얀 불꽃들이 건물을 덮칩니다. 몸에 닿으면 뼈까지 탈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백린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돼 논란이 됐는데 이스라엘도 백린탄으로 레바논 민간 지역을 공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The use of airburst white phosphorus over populated areas is unlawful under international law because it's unlawfully indiscriminate, meaning it can't, discriminate between military objects or civilians. 민간인을 겨냥한 표적 공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물론 병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란의 초등학교를 공습한 미국은 여전히 사과는커녕 인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도 금도도 사라진 중동 전쟁은 이제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이란이 카타르의 주요 액화 천연가스 LNG 생산 거점을 겨냥해 이틀째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카타르 국방부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이란이 카타르의 핵심 에너지 시설인 라스라판 산업단지에 또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가스정 공격에 대응해 이란이 카타르의 가스 시설을 공격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카타르의 가스 시설을 추가로 공격할 경우 이란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 파르스를 완전히 날려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카타르를 공격하지 않는 한 더는 이스라엘이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사우스 파르스 공습에 대해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미국의 확전자재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핵심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면서 독자적인 폭주를 이어가고 있죠. 네, 갈수록 미국의 전쟁 출구가 좁아지는 가운데 세계 경제는 고유가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이란의 경제적 급소인 에너지 인프라를 전격 타격했습니다. 미군과의 사전 공조 없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단행됐습니다. 석유 가스 시설 타격은 레드라인이라는 미국의 경고는 무시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참에 이란 정권을 괴멸시키고 싶어 합니다.
Mujtaba Khamenei's fate is unknown. We will pursue him, find him, and neutralize him. 레바논 전선 역시 이스라엘의 동무대입니다. 미국은 지상전 확대를 경계하며 외교적 해법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보란 듯이 리타니 강을 넘어 베이루트 도심까지 폭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The plan is to make sure that Hezbollah doesn't have military infrastructure when we leave, and we make sure that we separate civilian infrastructure from military infrastructure. 문제는 이스라엘의 독자적인 군사 행보가 거세질수록 미국의 입지는 좁아진다는 점입니다. 확전을 막으려는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무력화됐고 이스라엘이 벌여놓은 전쟁의 뒷수습을 미국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I don't have any idea what the president is trying to do. Right now, I have no idea of what that statement's all about, except he's upset that the rest of the world doesn't want to go to war with him. 이스라엘의 폭주로 국제 유가는 치솟고 전 세계는 다시 고유가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전쟁이라는 비판과 함께 미국의 전략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확전을 막을 출구마저 좁아졌습니다. 결국 미국은 이스라엘의 폭주를 막는 동시에 전쟁을 끝낼 명분까지 찾아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용 물질을 탈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듯한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작전이 성공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승전선언 명분이 될 수 있지만 이는 미군의 현대 군사작전 가운데 가장 위험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취재진을 만났을 때도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1시간, 하루 내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은 정신을 차리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돕는 데 나서야 한다는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의 사설을 트루스 소셜 계정에 올렸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이 발을 빼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나라 중심으로 해협 안보를 막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위 동참에 선을 긋거나 확답을 하지 않는 동맹국의 압박 차원에서 올린 게시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국 적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호위 작전을 벌이는 호르무즈 연합 구상을 내놓고 유럽과 한국, 일본 등의 동참을 요구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대규모 선물 보따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HK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약속한 5,500억 달러, 우리 돈 817조 원의 대미 투자 2차 프로젝트로 천연가스 발전 시설, 소형 모듈 원자로 등을 협의 중이며 정상회담에 맞춰 발표하는 것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투자 규모는 최대 730억 달러, 우리 돈 약 108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아예 거부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미국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기업연구소 잭 쿠퍼 선임연구원은 현지 시간 18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팟캐스트에 출연해 유감스럽게도 일본과 한국이 트럼프의 파병 요구에 그냥 노라고 말할 위치에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과 한국이 일정한 기여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풀 방법을 동맹국들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터 총장은 현지 시간 18일 노르웨이 바르두포스에서 나토 합동 군사훈련을 참관한 뒤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많은 동맹국과 접촉하고 있다면서 모두 해협이 다시 열려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어 동맹국들이 협력에 어떻게 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리터 총장의 말은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나토 차원의 개입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중인 이란이 중국 위안화로 거래하는 원유는 통과시켜주겠다며 8개국과 협의에 나섰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바닷길을 자신들이 통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의 안보 실세, 라리자니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직후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이 SNS를 통해 강경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란 겁니다. ولی آیا دشمنی که از اینجا داره به ما آتش شلیک میکنه، پرواز میکنه، موشک میزنه، آیا ما باید پاسخی رو بدیم یا نه؟ این طبیعی است. حق مسلم ماست.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역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새 의정서 작성을 공언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아랍권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옆을 지나는 해로를 적이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건 당연하다며 전쟁이 끝나면 해협 통과 방식을 두고 새로운 규범을 설계해야 한다고 구체화했습니다. 이란과 중동 이익을 고려한 규범에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란 주요 인사들의 발언은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중국 위안화로 거래하는 원유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켜주겠다며 8개국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봉쇄를 넘어 세계 원유의 20%가 오가는 핵심 요충지를 앞으로도 자신들이 정한 규칙에 따라 통제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셈입니다. 실제로 이란은 최근 일부 국가에 한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선별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위안화를 앞세워 미국의 달러 패권에까지 균열을 내려는 이란의 노림수가 어떤 결과를 부를지 각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박과 성장 둔화 우려가 동시에 커지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해졌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토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는데요.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미국 연준이 1월에 이어 다시 한번 최고 3.7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숨고르기의 의미가 강했던 지난번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불확실성이 연준 위원들을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이미 국제유가가 47%나 오르면서 미국의 물가도 전방위로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일자리가 5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이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일축하면서도 모든 게 불확실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The thing I really want to emphasize is that nobody knows. The economics effect could be bigger, they could be smaller, they could be much smaller or much bigger. 심지어 연준 위원들이 작성한 금리 전망 도표와 관련해선 뭔가는 적어야 하니까 적었을 뿐이라며 토론조차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선 금리 인하가 멀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을 거란 예상은 52%까지 높아졌습니다. 연준의 운영이나 구성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을 겨냥한 수사에 대한 공화당 내부의 반발로 여전히 케빈 허시 차기 의장 후보자가 언제 인준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법원은 파월 의장에게 발부된 소환장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차기 의장이 취임하기 전까진 파월 의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I have no intention of leaving the board until the investigation is well and truly over with transparency and finality. 이미 상호관세가 무효 판결을 받은 가운데 파격적인 금리 인하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마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경기 남양주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됐습니다. 44살 김훈인데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호 기자, 경찰이 신상 정보를 공개했죠? 네, 경찰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결정한 지 이틀 만입니다.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이름은 김훈, 나이는 44살입니다. 경찰은 김훈이 병원에서 치료 중이어서 머그샷은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대체해 공개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김훈의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은혜 신상 공개는 경기 북부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됩니다. 네, 경찰의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경찰은 김은혜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병원에서 구치소로 이송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이틀 전 김은혜 상태가 호전되면서 1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은혜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분석해 범행 경위에 대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김은은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은은 범행 전 이틀에 걸쳐 피해자 직장 인근을 사전 답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했습니다. 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합수본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전재수 의원 지금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정규유착 비리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오전 10시부터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 의원의 배우자 최모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합수본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지난 1월 합수본이 출범한 이후 전 의원을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도착한 전 의원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통일교로부터 현금이나 시계를 받았는지, 해저터널 건설 등 현안 청탁이 있었는지 등 의혹과 관련된 질문에는 조사받고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참으로 할 일이 많은데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네, 전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전 의원은 2018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오랜 수건 사업이던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 원과 1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한 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전 의원을 비롯해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이후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꾸려졌고 전 의원은 경찰에 출석해 불법 금품 수수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도 최근 합수본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두 사람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983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대학생들이 4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983년 5월 대학생이던 4사람은 반파쇼 투쟁 선언문 등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유인물 1000매를 제작해서 도서관 열람실과 학생회관 등에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제도 시행 일주일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이 100건을 넘었습니다. 헌재는 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 12일부터 어제까지 전자방 등 모두 107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 퇴거 명령 취소 소송 판결 관련 헌법 소원 등 1호 사건을 포함해서 일부 사건들에 대해서는 지정재판부가 적법 요건 검토를 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여야 중진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원희입니다. 예, 보통 이심전심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요즘에는 이심정심이다 이런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가 그 발표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국정 과제 주요 과제 아닙니까? 진통 끝에 당정청의 검찰개혁 협의안이 나온 다음 날 큰 짐을 해결한 정청래 대표의 가벼운 발걸음은 김어준 씨 유튜브로 향했습니다. 불필요한 여러 경로를 거치지 말고 이렇게 직접 머리를 맞대고 수기를 하니까 빠르고 좋은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통째로 드러내는 게 좋겠다. 그럼 대통령 뜻이잖아요, 그게. 그렇다고 미루어 짐작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잘못 알려줬네. 이심정심. 이런 민감한 시기에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 좀 방송 출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심정심. 네, 이심정심 아주 뭐 다정한 용어인데 네. 이걸 김어준 씨 유튜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일단 예. 내용을 보면 이제 중수청의 수사 개시 의무 조항을 의무 통보하게 돼 있는 걸 예.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검사의 입건 요구권이라든가 영장 청구권을 폐지하는 이런 내용인데 그동안 아마 이제 정청래 당대표와 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왔던 겸공의 김어준 대표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정청래 대표님의 경공 출연이야 본인들의 이제 본인의 자유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니까 예. 그건 그대로 존중하되 좀 아쉬움은 남는 대목이죠. 네, 원래 뭐 여당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좀 잘 안 하고 굉장히 좀 심사숙고 끝에 이제 결정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하는 것만으로도 이 민감한 시기에 여러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방송을 대통령께서 보셨다면 굉장히 속상하셨을 것 같다. 속상했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심 정심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웃으면서 뒤에는 그냥 뒤통수 때리는 것 같은 김어준 씨하고 우리가 성공했어. 하하하. 예. 이런 것을 과시하는 것 같은 예. 뭐 일부에서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늘 하시던 게 최소한의 검찰의 수사 개입은 줘야 된다. 또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을 헌법에 있기 때문에 둬야 된다. 그랬는데 그 방송에 나가셔서 이게 최소한의 요건인 45조를 대통령이 싹 삭제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라고 우리가 안 부르고 중수청장이라고 부르면 된다. 하하하 했거든요. 그래서 김어준 유튜버가 공소치와 거래서를 처음 제시해서 여당을 그냥 쑥대밭으로 만든 방송인데 뭐 김어준 씨가 제시한 건 아니죠? 아니, 그 방송에서 예. 거기서 보란 듯이 이렇게 하시는 게 예. 대통령은 참 불편하실 것이고 대통령의 뭐 12가지 범죄 5개 재판 예. 이게 대통령의 약점 아닙니까? 약점을 너무 쥐고 흔든다. 이런 해석들이 많습니다. 이심정심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네. 예. 뭐 일종의 우리가 이겼다 그런 방송 아니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을 분리해서 예. 검찰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게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예. 그 내용에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45조를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중수청이 검사에게 수사 개시를 의무 통보한다거나 검사의 이권 요구권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영장 청구 이런 걸 폐지시킨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합리적으로 공소청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지시켰고 또 몇몇 강경한 의원들이 요구했던 검사 전원을 해임한 후에 재심사하자 이런 권한 이런 요구들은 다 빠졌단 말이에요. 실제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던 대로 본인이 요구하는 것은 본인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그것이 정확하게 관철되고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이러저런 약간의 강론이야 다를 수도 있고 또 뭐 이견을 소통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조율하면 되는 거다. 그럼요. 그런 과정에서 있는 거고 뭐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야 지금 정청래
이재명 대통령, 김어준 갈등을 부각시키고 싶은 예. 그 마음이 알겠지만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저희들은 그거는 우리가 잘 할게요. 예. 당정청 협의안 잘 만들어서 잘 실행하겠습니다. 근데 의원님 그 궁금한 게 네. 당내에서 이제 강두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어준 유튜브 출연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장인수 기자가 얘기한 공소취하 거래설 예. 이런 거는 명백한 잘못이고 그것을 경공에서 발언한 것과 검증 없이 발언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바로 잡아야죠. 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근데 일정 정도의 냉각기가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 싸웠다고 헤어집니까? 그동안에 김어준 씨가 예를 들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든가 문재인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탄생을 위해서 정말 헌신해온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탄핵 과정, 예.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의 역할을 그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김어준 씨는 반드시 우리 민주당에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예.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김어준의 경공을 좋아하고 신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 김어준 대표께서 예. 장인수 기자의 발언에 대해서 예. 명백하게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예. 적절한 수위의 입장 표명과 사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신뢰가를 형성하고 앞으로 계속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지 이런 걸로 이 정도의 한 번 싸움 가지고 헤어지고 이럴 문제는 아니다. 이제 우리 안 나가 이런 건 유치하다. 그럼요. 뭐 그런 건 아니다. 아니, 물론 그건 예. 개인의 자유 의지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의지다. 얼마든지 예. 자기 뭐 나가겠다는 사람 나가고 안 나가겠다는 사람 안 나가면 될 일이고 예. 일정 정도의 냉각기가 필요한 것도 사실일 텐데 그렇다고 해서 헤어질 문제냐 이게 그런 정도의 문제로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네, 어쨌든 중수청법 본회의에서 이제 뭐 통과될 가능성 높아진 건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뭐 대응합니까? 필리버스터 이런 거 합니까? 저희야 소수 야당이니까 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것이 정말 이재명 대통령 한 분의 퇴임 이후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정말 대부분의 국민들을 피해자로 놓는다. 정말 이 법만은 통과하면 안 된다는 점을 아주 호소할 예정입니다. 사실 오죽했으면 특사경이 식품 또 여러 가지 세무 관련 이런 예. 것을 하는 특사경이잖아요. 그 특사경에조차 검찰에 우리는 수사 경험이 없다. 절반이 수사 경험이 없는 50% 이상인데 좀 개입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없앴을 때 누가 웃고 누가 울겠습니까? 예. 그런 점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사실 특사경을 운영하는 가장 큰 주체 중에 하나가 서울시거든요. 예. 제가 서울시 부시장 출신입니다. 예.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이 다 잘하고 있고 아주 작은 부분에서 검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뭐 본회의 처리는 좀 예정된 수순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야 모두 발등에 부른 지방선거 이제 준비하는 거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주한연대가 뜨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같이 들어보시죠. 그 현실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정치 개그 콘서트라고 봐야죠. 그 육선을 하셔가지고 국회 부의장을 하신 분이잖아요. 굉장히 무책임하신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는 네. 우리 당에 굉장히 많은 상처와 부담감을 준 분이에요. 저는 그분의 정치적 지향점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나온 그 과정도 별로 아름다웠던 것 같지도 않고 대구에 아무 연고도 없잖아요. 예, 그냥 그야말로 정치 쇼인 것이죠. 네, 조광한 최고위원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 대구에서 컷오프 당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거기에 출마한다. 이른바 주한연대 설이거든요.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없어요? 왜냐하면요. 예. 어제만 해도 대구시당위원장과 예. 몇 분 의원들이 당대표한테 찾아가셔서 컷오프를 혹시라도 공천관리위원장이 하면 안 된다. 예. 심판은 대구 시민이 하는 건데 왜 대구 시민의 권리를
공관위원장에 갔냐. 예. 그래서 부산에서처럼 예. 대구시도 공정한 경선에 이르게 해달라 예. 했고 오늘 또 대구시 출신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단일 의견을 낸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중진 컷오프 가능성이 낮아진 거예요? 굉장히 낮아졌다고 아,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주호영 의원 출마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러면 근데 경선에서 이기셔야지 예. 출마하시는 거죠. 아, 조은희 의원 얘기대로 될지 그건 좀 봐야 되겠는데 네. 그럼 전기 충격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전기 충격은 대구를 향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거는 무산되는 겁니까? 경북에 가시는 것 같은데요. 경북 쪽으로 갑니까? 네. 어쨌든 주한연대 그러면 뭐 이거는 그냥 가상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 조광한 최고위원이요. 어제 저희가 이제 얘기한 바로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이제 그래도 같은 당의 예비 후보인데 너무 이렇게 깎아내리는 발언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의아하게도 생각했는데 경기도지사 선거 나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양양자 최고위원과 점심을 했는데 양양자 최고위원이 출사표를 냈잖아요. 예. 그래서 조광원 최고위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제발 같이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근데 오늘 뭐 다른 일로 조광원 최고위원과 커피 한잔 하기로 했는데 오늘 만나십니까? 네. 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출마하시냐. 예. 양양자 최고위원이나 우리 당 일부에서는 그 두 분 다 민주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생각하시고 우리 당에 입당하신 민주당 출신 인사들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경선을 만약 하게 되면 예. 우리 고정 지지표와 민주당 표를 다 가져와서 아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셨으면 예. 하고 희망합니다. 오늘 만나신다니까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시고 네. 좀 저희에게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관심사가 이제 김부겸 전 총리 네. 등판하느냐 대구에 이 부분인데 벌써 뭐 대구에 집 알아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더라고요. 이건 또다시 이제 김부겸 전 총리께 예. 이제 부담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너무 미안한 마음입니다. 저는 이제 후배 정치인으로 그분께 예. 참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 김부겸 전 총리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대구 시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민주당 정치인을 우리가 아직 만들지 못했다라는 자기 반성과 함께 그러다 보니 그분께 또다시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 마음인데 예. 사실 그분이 이제 2016년에 대구 수성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바도 있고 또 대구시장 나가서도 40%인가 역대 득표율의 거의 배 정도를 얻은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분께 기대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구 시민들께 이렇게 좀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좀 김부겸을 활용해달라. 김부겸을 당선시켜가지고 예. 차라리 민주당에 우리가 김부겸을 당선시킬 만큼 우리 열려 있으니 예. 앞으로 대구 경북을 위해서 민주당이 무슨 일을 할 건지 이재명 정부가 또 그 김부겸을 통해서 어떤 대구에 혜택을 줄 건지를 요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계속 그렇게 짜여져 있는 예. 정말 보고 있으면 답답한 아까 이정현 뭐 공관위원장이 이제 결국은 대구도 받아들일 거다 경선을 받아들일 거다 이런 취지로 조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그 순간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바보가 되는 거죠. 본인 얘기했던 무슨 전기 충격 뭐 시대 교체 세대 교체 택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과연 시민들께 예. 대구 시민들께 부산 시민들께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참 제 당의 일이 아니어서 제가 뭐 이런 얘기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좀 답답한 상황이고요. 저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바보가 되는 순간 저는 또 튀지 않을까, 또 공관위원장 안 한다고 튀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오늘 김원희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김부겸 전 총리 등판은 거의 민주당 내에서 분위기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저희들은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 예. 것 같습니다. 답변은 아직 안 온 본인은 겁니까? 아직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어쨌든 뭐 대구에 집을 알아보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지금 이어지고 근데 있는 상황이긴 한데 김원희 의원님께서 반론하시죠. 예. 이정현 위원장을 굉장히 자극하셔서 그러시는 걸로 지금 저는 언뜻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대구에서 중진 컷오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연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하실까 하는 부담이 의문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그 좀 문제는 저희가 말씀을 알아서 할 끝내게 일이니까. 해주실까요? 네. 그리고 대구 시민들이 지금 우리 보수 국민의힘에 지금 회초리를 들고 있습니다. 너 이렇게 단디해?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정상화되면 또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에서 다시 저희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컷오프 안 해도 김부겸 전 총리 나옵니까?
아니죠. 그거는 이제 상황이 말 그대로 시대 교체, 세대 교체가 됐다라고 예. 하면 김부겸 우리 전 총리님께서 여러 예. 생각을 하시겠죠. 여러 이게 생각, 예. 결국은 같이 가는 거지. 예. 어느 한쪽이 정말로 변화와 혁신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변화와 혁신을 선택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선택을 보면 윤 어게인이잖아요. 이진숙, 뭐 그다음에 아직 주진우. 최종 선택은 뭐 안 했습니다. 예. 들리는 바에 따르면요. 예. 추측해 보건데 예. 그러면 이제 이진숙, 주진우 이런 사람을 선택했다 치자고요. 예. 결과적으로 아직은 예측입니다만은 그랬을 때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장이 설득력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그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예. 우리의 전략과 전술을 세우겠죠. 상대하는. 그게 사실은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요. 지금 뭐 당에서는 지도부가 이진숙 카드를 제일 마음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자체가 이진숙 후보가 전략을 잘못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오세훈 시장이 요구를 해서 어렵게 또 윤호개인과의 절연하는 결의문 그리고 당론을 확정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진숙 후보가 고성국 씨랑 이렇게 하면서 나는 윤호개인이라 이런 말을 해버렸어요. 의사를 표현할 때 예. 오히려 더 공천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구 시민들한테는 좀 먹혀들 거라고 본인은 판단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제가 판단 착오라고 생각한 거죠. 판단 착오다. 그리고 고성국 유튜버랑 이렇게 대구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굉장히 좀 화제를 모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반응이 싸늘한 모습이 영상에 그대로 보였다. 이런 또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은희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은희 의원님의 예.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거는 명백한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도는 저는 패퇴되어야 된다. 우리 대구 시민들의 힘으로 예. 패퇴되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예.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야 의원 두 분이 이렇게 합의를 해주시니까 제가 중간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뭐 각 후보들이 지금 작전을 좀 짜고 있을 것 같고 주호영 의원이 어떻게 될지가 이제 최대 관심사인 것 같고요. 오세훈 시장은 고민 끝에 나오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요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좀 열세인 곳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조갑재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오이안 연대 이거 필요하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경기지사 나가고 한동훈 전 대표는 부산으로 나와라. 이런 시나리오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갑재 대표께서 예.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성의 제시인 것 같고요. 현실 가능성은 우선 이준석 대표가 경기지사에 출마하지 않을 거고 예. 또 부산도 주진우 의원이 후보가 될지 박형준 현 시장이 후보가 되실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오 시장을 중심으로 윤 세력과 절연하고 새로운 쇄신을 하라라는 방향성을 아르켜 주신 걸로 보고요. 오세훈 시장도 당에 계속 그것을 요구하면서 그래서 결의문도 나오게 된 거고 당론도 정해진 거고 앞으로 쇄신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면서 두 번이나 후보 등록을 안 했지만 예. 이제는 서울에서부터 쇄신의 횃불을 올리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비슷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꿈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보는데 어떤 부분이 특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세 분이 뭉치려면 예. 국민의힘이 해체돼야 돼요. 아,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당이 하나 더 생겨야 됩니까? 그렇죠. 예. 저는 솔직히 조갑재 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국민의힘을 빨리 깨고 새로운 보수신당, 개혁적 이미지를 갖는 새로운 보수신당을 만들라고 하는 요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쓸만하다고 평가되는 오세훈 시장님과 이준석과 그다음에 밖에 나가 있는 한동훈을 한 대로 묶어서 하나의 그 세 사람이 연대하려면 당적 규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결국 새로운 보수신당을 만들라는 요구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상황에서 그게 될까라고 하는 의문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기득권을 다 내려놔줘야 되거든요. 그런 새로운 보수신당이 만들어져서 예. 그 선거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때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가장 산뜻 그 개혁적인 그 세 명을 중심으로 다른 분들은 다 기득권을 내려놔줘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거고 그리고 그 중심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쓰셔야 되는 건데 그 구도에 예. 그 계획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제 역할을 해줘야 가능한 역할인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사실은 상당히 잘 싸우셨어요. 제가 보기에. 상당히 잘 싸우셨는데 결국은 장동혁 대표의 버티기와 그다음에 이 공관위원장님, 이정현 공관위원장님의 약간의 그 반 오세훈 뭐 이런 것들로 하면서 밀려버렸어요. 이미 기세가 밀렸고 이제 후보 등록을 하셔버렸잖아요. 그러는 순간 후보 등록을 안 하고 떨쳐 나와야 가능한 건데 이미 그 순간 오세훈 시장이 후보 등록을 한 순간 조갑자의 제한은 없어졌다. 1초만 한 10초만 말씀드릴까요? 10초만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세요? 민주당은 우리 당이 없어지길 바라는 그 간절함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희들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있는 게 좋아요, 저희는. 진심이시죠? 네.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공기가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광화문에 나와 있는데요. 방탄소년단의 컴백 무대를 이틀 앞두고 이곳 현장은 공연 준비로 분주합니다. 최대 26만여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찰은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주말까지 날은 더욱 포근해지겠지만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에 공연 보러 나오실 분들은 겉옷 좀 꼭 챙기셔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청정한 공기의 유입으로 대기질도 양호한데요. 오늘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해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11도, 광주 15도, 대구는 16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영동을 중심으로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하는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 오늘 순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